예, 안녕하세요, 선모입니다. 제가 여름부터 나르시시스트 부모와 자녀, 그러니까 각 타입별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 영상은 나르시시스 할머니, 친할머니든 외할머니든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할머니냐면, 사실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은 직접적으로 손자, 손녀 양육에 참여를 사실 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이 할머니들은 직접 어린 자녀를 키워본, 양육해본 그 육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깊숙이 이 손자, 손녀들에게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 할머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들이나 딸이 코디펜던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경우, 그래서 엄마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돌보아주고 엄마의 욕구나 요구,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었던 그런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한다면 이 나르시시스 엄마 입장에서는 코디펜던트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산소호흡기를 누군가가 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두려움, 그리고 굉장한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자기의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나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신혼집을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얻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동네를 다 가봤는데 여기만큼 좋은 집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내가 너희가 뭐 맞벌이를 할 수 있게끔 뭐 육아를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신혼집을 이제 굉장히 자기 가까이 얻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집을 사주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자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항상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내가 아들이나 딸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지, 이 딸이나 아들을 며느리나 사위에게 뺏기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딸이나 아들이 만든 이 가정에 끼어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위나 며느리를 소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의 구조를 아들이나 딸,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 부부가 중심이 되고 그 밑에 손자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가정이 꾸려져야 되는데 여기서 사위나 며느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과 자기의 아들이나 딸, 그리고 손자들,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가족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 작전 중에 하나가 바로 사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어린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딸은 집에 머물고 사위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머니가 도움을 핑계로 해서 이 가정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위를 따돌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작전을 쓰는데, 뭐 직접적으로 사위에게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위는 가서 돈만 벌어라. 집에 왜 일찍 들어오냐. 나가서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을 받지 않냐. 김서방이 일찍 퇴근을 하는 것보다 그거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회사에 남아서 더 일을 해서 야근 수당을 받고 주말 근무 수당을 받으면 그게 더 가정을 위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꾸 일터로 내몬다든지, 또는 이제 이 딸에게 사위에 대한 흉을 자꾸만 봅니다. 사위가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 사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너무 속상했다. 이러면서 사위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딸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는 건 아닌데 이런 식이죠. 그때 그런 눈빛을 보냈어. 아무래도 김서방은 내가 여기 오는 게 싫은 것 같아. 뭐 아무래도 처갓집 말고 우습게 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뭐 몸이 아픈데 너와 내가 손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김서방은 감사할 줄을 몰라 라고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어떤 추측,
자기의 감정에 의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딸에게 자꾸만 사위에 대한 불신을 자꾸 심어주게 되고 의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딸은 엄마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위는 자연적으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가족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할머니가 만들려는 가족의 구조입니다. 자, 돌보는 자. 이 할머니 옆에서 이 할머니를 가장 돌봐주고 정서적으로 공급해주는 사람은 바로 코디펜던트 성향을 가진 혹은 골든차일드였던 그 아들과 딸이 될 것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가족의 가장 바깥쪽에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고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로스트 차일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자들이 크면 이 나르시시스트 할머니는 손자들을 골든차일드와 스케이프고트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 한 명은 골든차일드, 한 명은 스케이프고트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족의 중심이 되어야 할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는 이 가족에서 굉장히 배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전의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만든 구조는 뭐냐면 엄마가 태양계의 태양처럼 중심에 있고 이 주변을 아빠와 자녀들이 빙빙빙빙 도는 엄마만 바라보면서 빙글빙글 도는 이런 구조였다면 엄마가 할머니가 됐을 때 딸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이 할머니는 다시 이 가족 안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자기의 중심으로 이 새로운 가족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들의 두 번째 작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손자들을 포섭하는 것입니다. 손자들에게 자기가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아이를 낳고 막 아이가 너무 꼬물꼬물하고 여러분의 이제 어머니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딸이나 아들을 막 사랑해주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잠시 좀 위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모습에 위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엄마가 집착하는 유형이라면 이제 굉장히 손자들이랑 계속 함께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랑 함께 거실에 있으면은 항상 집을 찾아오고 혹은 오라고 자꾸 전화하고 정말로 어떤 일부 나르시시스트의 조부모는 아주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되는 입장에서 내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내 아이에게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빼앗는 것 같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는 한 2살까지, 혹은 이제 어떤 전문가는 한 7살 때까지를 그 시기로 보는데, 이제 그 일정한 나이 때, 이 아이가 자기의 이제 고집을 부리고, 막 뜻을 펼치고 주장을 하는 나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뭘 시키면은 안 한다 그러고, 할머니가 뭐 요구하는 걸 거부하는 그런 나이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할머니에게 반항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할머니는 정말 사랑을 많이 하고 품어주던 할머니가 나르시시스트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들은 이 시기,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주장을 펼치고 반항을 하기 그 전까지 손자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 엄마와 아이 사이를 끼어들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를 사실 더 내가 포섭하고 길들이고 내 편으로 만들기가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엄마한테는 이거 말하면 안 돼. 이러고서는 막 엄마는 예를 들어서 오이랑 당근, 브로콜리 막 억지로 먹으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막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니면 장난감 같은 거 사주면서 야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엄마 신경 쓰지 마. 엄만 걱정하지 마.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은 되게 순수하게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아들 며느리를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면 할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방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나서 밤에 애가 잠잘 때만 손자를 주고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와 충분하게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이 시어머니가 아이를 다 계속 뺏어가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손자를 잘 봐주냐. 내가 얼마나 며느리를 아끼고 내가 얼마나 아들 며느리를 아끼고 손자를 사랑해서 내가 정말 주말 되면 걔는 쉬라고 하고 내가 다 애 봐준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또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맞아. 시어머니가 진짜 도와주시긴 도와주시는데 나의 아이를 뺏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죠. You are not crazy to your mother 책에서 나온 사례에서는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이 외할머니가 자기 손녀에게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게 그렇게 시킨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기가 중심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욕심, 그런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나르시시스트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스미어 캠페인. 스미어 캠페인이라는 것은 뒤에서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이 막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음모를 만들고 서로 이간질하고 갈등을 조장하잖아요. 그리고 내 편 플라잉 몽키를 만들어가지고 대신 공격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하죠.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활동, 이런 전략을 스미어 캠페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르시시스트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이 스미어 캠페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가족의 중심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딸에게는 사위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흉본다든지 그리고 뭐 친척들에게는 며느리가 얼마나 한심한 엄마인지 그래서 내가 왜 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 주변 이웃들에게 여러 스미어 캠페인을 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이 부모의 위치를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꾸만 자기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는 자기 칭찬을 막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드러내는 겁니다. 이모가 골든차일드라면 이모에 대해서는 막 추켜 세우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딸이 우리 엄마는 못나고 정말 좀 부족한 사람이고 좀 멍청한 사람이고 사회 부정자이고 이모는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 나르시시스트 할머니는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자녀들을 골든차일드와 스케이프고트로 나누어서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골든차일드가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스케이프고트가 되어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골든차일드와 스케이프고트로 자라는 것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스트 할머니에게 아이들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을 맡기면 안 되는, 맡기면 안 됩니다.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신혼집도 최대한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모와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는 이유는 바로 아이의 육아 때문이죠. 양육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부인이 전업주부로 있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평일에 육아를 도와줄 수가 없는데 이 육아라는 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한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의 부모님께 아이의 육아를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최대한 산후조리 할 때부터 산후조리사를 고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돌이 좀 넘어서부터 이제 파트타임으로 데이케어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저희 아이가 데이케어 간지 이게 한 1, 2주 정도 됐을 텐데 얼굴 표정 제가 너무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세상을 완전 다 잃은 것 같은 거예요. 아이가 너무 절망한 거예요. 이제 새로운 환경에 가니까.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는 뭐 너무 재밌어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데리러 가면은 집에 안 간다고 이제 거꾸로 울고 불고 집에 안 가겠다고 뭐 이럴 만큼 이제 굉장히 많이 적응을 했습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커리어를 쌓거나 내가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사실은 필요하고 그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이제 엄마가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돈도 너무 중요하고 나의 경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다 중요해요. 맞아요. 그 남편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 수도 있고
뭐 아이 어린이집 맡겨가지고 뭐 그렇게 아이가 어린이집 가는 시간 동안 잠깐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는 거는 뭐 정말 찾기도 어렵고요. 그런 일자리라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로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내면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이가 주 양육자인 엄마를 신뢰할 수 있고 세상을 안전한 공간이라고 믿고 탐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 양육자와 자녀가 굉장히 질 높은 애착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갖추면 너무 좋아요. 내 아이들이 나와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라 충분하게 교감하고 살아면서 나도 나의 자기 개발과 진로와 적성을 찾아서 경력을 쌓고 그리고 또 남편이랑 나랑 둘이 같이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자, 이게 다 되면 너무 좋아요. 이거 다 해내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가 태어났는데 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핸디캡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추구해야 될 것들 우선순위로 해서 정말 중요한 것만이라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 부모가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고 안타깝지만 그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